자, 오늘은 그 최근 수능 문법에서 최다 빈출 문제로 뜨고 있는 준동사를 공부하는 날이다. 그래서 단순히 준동사에 대한 지식을 하나 더한다는 것보다도 출제위원들이 왜 빠트림없이 최근에 와서 준동사를 꼭 출제 문항으로 끼워 넣는지 그 이유를 출제자의 마음을 읽는다는 기분으로, 왜냐하면 출제자의 의도를 읽어야 우리가 출제자의 문항을 능숙하게 대응하고 또 해결하고 점수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니? 따라서 단순한 지식을 더한다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출제 의도를 읽어내고 또 그 출제 배경, 그래서 확실하게 실질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다목적으로 공부하는 기회를 삼도록 하자고. 자, 여기 칠판을 봐줄래? 우리 준동사라 그러면 통상 부정사, 분사, 동명사를 묶어서 통칭하는 개념 아니냐? 아다시피 준동사는 to 다음에 원형 동사가 결합되고, 분사는 뭐 동사 원형에다 ing를 붙이는 현재 분사와 또 ed를 붙이는 과거 분사로 나눠지겠고, 동명사는 뭐 형태상은 현재 분사와 똑같이 동사에다 ing를 붙여서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고, 뭐 이건 거의 다 아는 얘기고, 다만 준동사는 기본적으로 이중 성격이라는 거, 동사에다 살짝 변형을 가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준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에서의 기본 성격을 당연히 가지면서 별도 성격 플러스 알파를 가져서 이중 성격이다. 준동사는 한마디로 양수 겸장의 멀티플레이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여기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동사 성격은 편의상 위라고 놓고 또 추가되는 별도 성격은 플러스 알파를 놨을 때 동사 성격에 속하는 내용을 잠깐 봐줄까? 자, 동사처럼 모든 준동사는 나름대로 시제와 태를 가진다는 거, 또 동사는 동사처럼 또 의미상의 주어, 목적어, 보호를 가진다는 거. 특히 여기 의미상이라는 말에 방점을 쳤는데 보통 준동사의 주어, 목적어, 보호는 그냥 주어, 목적어, 보호라고 안 부르고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목적어, 의미상의 보호라는 명칭을 쓴다는 얘기지. 다른 어떤 애들은 그 의미상이라고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주어다, 의미상으로 목적어다, 의미상으로 보호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동사의 주어, 목적어, 보호와 구별하기 위해서 준동사의 주어, 목적어, 보호는 특히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목적어, 의미상의 보호라고 하나의 변별기호처럼 의미상이라는 말을 덧붙인다는 거 잊지 말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부사후의 수식을 받는다. 가끔 좀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학생들 중에 선생님 동명사는 부사가 꾸며져요, 형용사가 꾸며져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걔네들 나름대로는 동명사가 동사 성격과 명사 성격을 겸하니까 동사 성격의 기초에서 보면 부사가 꾸며줄 것 같고, 또 명사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형용사가 꾸며줄 것 같은데 어느 게 꾸며주느냐 질문을 가끔 받는데, 자, 이 기회에 확실하게 하자고, 모든 준동사는 동명사를 포함해서 예외 없이 부사구의 수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사 성격을 바탕에 깔면서 별도 성격을 갖는데, 부정사의 플러스 알파 별도 성격은 알다시피 뭐 명사, 형용사, 부사 성격을 겸한다는 거, 혹시 뭐 명사용법, 형용사용법, 부사용법 알지 않니? 따라서 그 용법에 따라서 명사, 형용사, 부사 성격을 겸한다. 분사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로 쓰여서 형용사의 성격을 가지되, 특히 분사구문의 경우에는 긴 부사절을 일정한 생략과 축약의 공식을 거쳐서 이제 부사구로 줄어들어가는 거니까 부사 성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지? 요번 그 본수능에 나왔던 건데, 분사에다가 이렇게 관사를 붙여서, 너 같은 걸 붙여서 명사화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쓰지는 않았지만, 분사가 또 명사 성격을 겸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동명사는 뭐 말할 거 없이 동자, 명자가 들어갔지, 동사 성격에 명사 성격을 겸하는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는 것이 위주가 되는 그런 준동사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준동사의 성격을 보면 이중 성격이다, 시제나 태를 갖고 주어, 목적어, 보호를 가지고 부사구의 수식을 받고 각종 명사, 형용사, 부사 성격을 겸한다는 거, 얼마나 다양한 의미를 갖고 다양한 쓰임새를 갖니. 따라서 우리가 이 준동사 하나를 출제함으로써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법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다는 거지. 이 사람이 시제나 태를 제대로 아는가, 주어, 목적어, 보호를 구별할 수 있는가, 수식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가, 명사, 형용사, 부사의 품사 구별 능력이 있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영어 역량을 이 한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두루두루 볼 수 있기 때문에 출제자는 준동사를 주로 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제어들을 정확히 읽어야 준동사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여기 지금 부정사의 별 표시 하나를 했는데 부정사에 대해서 조금 세부 설명을 해보도록 하자. 부정사 그러는데 한자로는 안일불자, 정할정자, 부정사라고 쓰고 특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지. 전문용어로는 infinitive라고 해요.
요 in이란 접두사가 여기 안일불자에 해당하는 부정의 접두사가 되겠다. 그래서 쉽게 풀이하면 부정사는 불특정사라는 게 되겠다. 그러면 불특정사다. 뭐가 불특정됐다는 얘기냐? 말하자면 여기 아래 to 플러스 원형 동사 결합이 부정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부정사는 소위 인칭, 수, 시제 법에 따라 특정된 동사 형태를 취하지 않고 원형 동사를 취한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인칭, 수, 시제 법에 따라서 특정된 동사 형태가 아닌 불특정된 원래의 형태, 원형 동사를 취한다는 점에서 일단 불특정사, 부정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 finite form, finite verb라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문법 전문 용어야. 말하자면 우리가 3인칭 단수 현재에 뭐 s 붙인다는 거 알잖니?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에 뭐 ed를 붙인다든지 진행형에 ing를 붙인다든지. 그래서 동사의 경우에는 그렇게 문맥에 따라서 인칭, 수, 시제, 법에 따라서 특정된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그러지 전에 아무런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특정되지 아니한 원래 형태, 원형을 to 다음에 붙여서 부정사를 만나는 점에서 불특정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형태가 인칭, 수, 시제, 법에 따라서 특정되지 않은 불특정의 원형을 취하기 때문에 부정사라고 한다. 또 여기 더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 영어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이 부정사의 to는 방향표시전사 to에서 유래했다 그래요. 그러면 잘 보라고. 여기 원형 동사가 동사인 만큼 무엇하다, 대체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지 않겠니? 따라서 이 부정사의 원래적, 태생적 의미는 무엇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아직 그 동작을 안 했어. 그 동작을 하려고 나아간다라는 미래지향 의미를, 방향 의미를 갖게 되겠지. 어떤 동작을 하려고 그쪽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당연히 이 부정사는 아직 특정한 동작을 하지 않은, 그래서 그 동작을 하려고 나아가는, 그래서 미래지향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도 불특정사라고 할 수 있겠지. 자, 두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자. 부정사의 불특정이라는 의미는 형태상 불특정이다. 인칭, 수, 시제, 법에 따라서 특정되지 않은 원형의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서 불특정이고, 또 하나는 동사가 아직 특정이 되지 않았다. 앞으로 그 동사의 동작을 하려고 나아간다 라고 하는 미래지향적 의미를 띈다는 점에서도 불특정이지. 그래서 의미상 동작을 아직 하지 않고 그 동작을 하려고 나아간다는 그런 미래지향적 의미, 그런 점에서 불특정이기도 하고, 형태상 to 다음에 인칭, 수, 시제, 법에 따라 특정되지 않은 원형의 불특정의 동사 형태가 취해진다는 점에서도 불특정사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부정사는 여기 불특정사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혹자는 이 부정사의 부정이라는 말이 불특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 보듯이 이렇게 뭐 명사용법, 형용사용법, 부사용법이 두루두루 있는데, 그래서 특정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용법을 갖고 있어서 불특정사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비정봉자의 그 상상력의 나래를 펴서 나온 얘기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 분사의 경우도 형용사, 부사 성격이 있고, 또 올해 본수능에 나왔듯이 분사에다 덜을 붙이면 그대로 명사가 되기 때문에 분사도 명사용법, 부사용법, 형용사용법 다 가지는 거라고. 그렇다 그러면은 논리적 근거가 희박한 설명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정사는 여기 인피니티브의 반대말이 전문용어로 finite form, 인칭, 수, 시제, 법에 따라 특정된 동사 형태라는 점에 착안해서 내가 아까 설명했던 그런 형태상의 불특정 의미, 의미상의 불특정 의미를 기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 또 하나 증거가 되는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영양사전 공부해 본 적 있나? 영양사전에 동사 뜻풀이 할 때 보면 예외 없이 투부정사 형태로 뜻을 풀어준다고. 다시 한번, 영양사전에서 동사의 뜻을 풀이할 때는 투부정사의 형태로 뜻을 풀이해준다니까. 왜 그럴까? 그거는 형태에 관계없이 인칭, 수, 시제, 법에 따라 변화하는 그 형태와 관계없이 순수하게 의미만을 전달하기 위해서 부정사의 형태를 빌어서 표현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영양사전을 확인해 보기 바래. 모든 영양사전에서의 동사 뜻풀이는 부정사 형태를 빌어서 표현한다. 말하자면 인칭, 수, 시제, 법에 따라 특정되지 아니한 그런 형태에 상관없이 순수하게 뜻만을 전달하는 게 소위 사전의 본래적 취지니까, 그래서 부정사의 형태로 뜻을 설명한다는 점에 착안해서 보더라도 부정사는 소위 이렇게 형태상 불특정, 의미상 불특정의 의미, 미래지향적 의미, 또 원형을 취한다는 그런 점에서 불특정사라고 볼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네이밍, 그 이름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그 속에 명칭 속의 원리와 개념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본질적인 공부를 하는 게 좋겠어. 부정사라고 하는 게 한문투로 되어 있는 아주 투박한 명칭, 어떻게 되면 부담이 되고 걸림돌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대로만 명칭을 분석한다면 그 네이밍 속에 원리와 개념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름 분석, 명칭 분석을 제대로 하면 그것이 곧 원리 개념 학습으로 이어진다는 거, 자연스럽게 쉽게 그 부정사의 본질을 파악하는 그런 방법이 된다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분사로 내려갈까? 분사는 한문으로 이렇게, 분사는 한자로 이렇게 나를 분자 분사 이렇게 쓰고, 전문용어로는 participle 이렇게 된단 말이지. 여러분들 흔히 과거 분사를 뭐 pp라고 하잖아. 그럼 pp, 이게 무엇의 앞글자야? past participle, 과거란 뜻의 past와 분사란 뜻의 participle이 앞글자를 따서 pp라고 하는 거 아니니? 따라서 거기서 보듯이 분사는 전문용어로 participle이라고 해. 잘 봐라. 여기 이 분자가 방점 쳐져 있지. 전문용어 participle의 part에 해당하는 거야. 이 part가 무슨 뜻이냐? 일부분이라는 뜻이잖아. 따라서 이 분사의 원래적 의미는 부분사라는 뜻이라.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사. 자, 정확히 보자. 부분사란 여기 설명해 있듯이 이렇게 탄생한 거예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비동사에다 현재 분사를 결합시키면 진행시제 동사가 되지 않니? 또 have에다가 과거분사를 결합시키면 완료시제 동사가 되지 않니? 또 비동사에다 과거분사를 결합시키면 수동태 동사가 되고, 이건 뭐 중학교 수준의 내용이잖아. 다 알지? 그런데 그란 말이에요. 이 진행시제 동사에 일부러 현재 분사가 들어있고, 완료시제 동사에 일부러 과거분사가 들어있고, 수동태 동사에 일부러 과거분사가 들어있지 않니? 그러니까 원래 분사는 이렇게 동사의 일부분으로 part로 들어있었다가 독립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진행시제 동사에 일부러 들어있었다 독립되었으니까 당연히 진행 의미를 갖는 거고, 현재 분사의 경우지. 또 과거 분사는 완료시제 동사에 일부러 들어있었던 것이 독립되었기 때문에 완료 의미를 갖는 거고, 또 과거 분사는 수동태 동사에 일부러 들어있다 독립되었으니까 수동 의미를 갖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기계적으로 암기할 일이 아니고 당연히 이렇게 동사 일부분으로 있다 나왔으니 진행 의미, 완료 의미, 수동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겠다. 당연히 납득하는 결과가 되지 않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명칭 속에 이것이 동사의 일부분에서 독립되었기 때문에 부분사라 하는 점을 이해한다면 명칭 속에 분사의 본질, 특질이 다 들어있지 않니? 명칭을 분석하는 것 자체가 소위 분사의 본질을 파악하는 개념 원리학습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법 전문 용어라는 게 이제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딱딱하고 투박하고 부담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제대로만 분석하면 그 명칭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그 품사나 그 용어, 그것이 분사면 분사, 부정사면 부정사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고마운 도우미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명칭 분석, 네이밍이 곧 원리 개념 학습이 되는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지 않니? 약간 선생님 자랑을 한다면 이런 설명은 어떤 학원에서 들어본 적이 없을 거야. 이런 설명은 소위 모든 문법 용어가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자에 대한 일정한 주의도 있어야 되고, 또 선생님 같은 전공자로서 전문 용어를 아는 사람이 서로 결부지어서 설명할 때만 나올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학원만의 특수한 비법이기도 하고, 여러분은 이거를 고맙게 생각하고 큰 자산으로 가져가길 바래요.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문법 전문 용어를 특히 한자로 되어 있는 용어를 정확히 분석할 수만 있다면 전문 용어와 결부지어서 동시에 그것이 자연스러운 원리 개념 학습이 되고 본질을 파악하고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네. 자, 뭐 동명사는 따로 설명 안 하는 이유가, 동명사는 글자가 들어 동자, 명자가 들어갔으니까 누구든 동사와 명사 성격을 겸한다는 걸 쉽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굳이 설명할 여지가 없어서 생각하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부정사 공부, 분사 공부를 앞에서 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여기 한번 예를 비교해 볼래? 요새 군밤 먹기 좋은 찬 계절인데, 그래서 내가 군밤 얘기를 살짝 그 예문에 집어넣었다. 여기 봐라. chestnuts. 밤을 chestnut이라고 그래. roasted over a charcoal fire. charcoal fire는 숯불이지. 그래서 roasted over a charcoal fire 그러면 숯불 위에 구워진 밤. 이 roasted는 자, 과거분사니까 수동 의미와 완료 의미를 동시에 가져서 이미 구워진 밤, 이런 뜻이 되겠고, 요 아래 being roasted라고 그러면 being은 현재 분사니까 진행 의미를 가질 거고, roasted는 수동 의미를 가지니까 합해서 구워지고 있는 밤. 지금 숯불 위에서 막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는 밤이라는 뜻이 되겠지. 그 다음에 to be roasted라고 하면 여기 위에 설명해 보듯이 부정사의 to는 미래적 의미를 가지니까 앞으로 구워질 밤,
숯불위에다 놓고 구울 빵. 여기서 미래적 의미와 수동 의미를 동시에 가는 게 될 거란 말이야. 따라서 준동사가 가지는 그런 차별적 의미도 정확히 구별해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준동사가 다양한 동사로서의 역할 이외에 다양한 또 나름대로의 성격과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이걸 두루두루 테스트하기 위해서 출제에 1순위로 올라온다는 거 이해하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그 준동사는 말이지 동사와 함께 쓰이되 연결사 없이 쓰인다는 게 특징이거든. 우리 연결사 커넥터라 그러면 뭐가 생각나니? 동사와 동사를 연결하는 연결사 그러면 접속사가 있을 터이고 또 관계사가 있을 터이고 그리고 의문사가 있겠지. 다시 한번 관계사, 접속사, 의문사 이런 연결사 없이도 동사와 함께 자유로 쓰일 수 있는 게 준동사의 특징이거든. 자, 이 마지막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동사로서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동사와 달리 자유롭게 연결사 없이 준동사가 쓰이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She insisted on the man's having entered the room. 그 여자는 그 남자가 방에 들어갔다고 주장합니다. The place where. 자, where에 의한 장소. 여기 the place는 room과 동격 관계에 있는 거야. 이렇게 명사와 명사가 컴으로 연결되면 통상 앞에 명사, 뒤에 명사가 동격 관계에 있게 되지. 그래서 이 방이란 어떤 장소냐면 the place where, using a knife, he hid away some not to be arrested by the police. 이 방은 그 남자가 칼을 이용해서 뭔가를 숨긴,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숨겨놓은 장소다. 이렇게 됐지. 여기 선생님이 일부러 동명사도 집어넣고, 완료 동명사 having entered, 분사도 집어넣고, using 현재 분사, 또 부정사도 집어넣었어. 그래서 준동사, 삼총사를 여기다 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완료 동명사라고 해서 시제를 나타내고 있고, 동사처럼. 여기 또 부정사 수동태 모습으로 잡혀서 태도 나타내고 있지. 그래서 동사처럼 시제도 있고, 태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준동사가 쓰이는 걸 한 문장으로 보라고 이제 만들어 봤는데, 자, 여기 봐라. 동사가 주어 동사 한 번 나오고 주어 동사 두 번 나왔지. 따라서 연결사 where, 관계부사가 한 번 쓰였어. 이건 이해가 되지. 근데 연결사 한 번밖에 안 쓰였는데 준동사는 세 개나 들어있지 않니? 동명사, 분사, 부정사. 따라서 준동사는 연결사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추가될 수 있다는 점. 동사처럼 쓰이면서도 동사와 달리 연결사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얼마든지 추가될 수 있다는 점. 이게 준동사의 특징이란 말이야. 다만 해석을 잠깐 해볼까? 그 여자는 주장합니다. 그 남자가, 이게 의미상의 주어라고 그랬지? 동명사의 주어니까 주격조사 은는 이가를 붙여서 그 남자가 방에 들어간 걸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주어처럼 번역을 하란 말이야. 다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되게 어파스트로피 S 이렇게 소유격 표시로 주로 하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완료 동명사라고 그랬는데 모든 준동사의 시제는 두 개밖에 없다. 단순형, 완료형. 다시 한번, 준동사 시제는 몇 개라고? 꼴랑 두 개야. 단순형 시제 아니면 완료형 시제. 따라서 완료형 시제는 그 준동사가 들어있는 절이나 문장의 동사보다 먼저 일어났다. 그 완료형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단순형을 쓰는 거지. 그래서 동사의 시제는 12개나 되지 않니? 준동사의 시제는 딱 2개밖에 안 된다는 거. 아주 간단해. 다시 한번 얘기하자. 준동사의 완료형은 우리가 동사의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혼동하면 안 돼. 그 준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나 설의 동사보다 먼저 일어났냐 아니냐. 먼저 일어났으면 완료형을 쓰고 아니면 단순형을 쓴다. 단순 이분법이야. 잊지 말도록 하고. 그래서 그 남자가 이미 들어갔다. 주장하는 건 현재인데 들어간 건 과거거든. 그러니까 동사보다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완료형을 쓴 거고. 근데 그 방은 어떤 장소냐면 using a knife. 이건 소위 동시상황 표시 분사구문이 되겠지. 칼을 이용해서 그 남자가 뭔가를 숨긴 장소다. 목적 의미 부사용법의 부정사지 이거나 왜 그렇게 숨겼냐?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 이 하나의 문장으로 웬만한 준동사의 쓰임새를 다 살펴볼 수 있는 효과적인 예문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잘 살펴보도록 해라. 다시 한번 강조하면 준동사의 그 자주 출제되는 이유는 보다시피 하나의 출제 문항으로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 문법 지식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출제자가 즐겨 이걸 출제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영문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딱딱한 한자투의 문법 전문 용어를 이렇게 전문 용어와 결부지어서 정확히 명칭 분석을 하면 그 명칭 분석 자체가 네이밍이
원리 개념 학습,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와닿는 원리 개념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효과를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이제 문법과 친해지길 바래. 자, 오늘 문법 공부는 여기까지 하자. 오늘 수능 독해 특강은 최근 그 빈칸 특강, 빈칸 유형을 대신해서 대세를 뜨고 있는 순서 문제를 다루도록 하자. 소위 그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서 뭐 사격을 잡는답시고 고난도 문제, 빈칸 완성 문제를 문항수를 4개 이하로 줄이고 있잖니. 따라서 그 빈자리를 소위 간접쓰기 유형인 순서 문제가 지금 채우고 있거든. 따라서 그 순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서 능숙하게 답을 낼 것인가 전략적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자고. 자, 여기 지금 기본 제시문이 주어져 있지. 포로 시작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A 문단은 쉬로 시작해서 flower로 끝난다고 하고, B 문단은 he로 시작해서 a girl로 끝난다고 하고, C 문단은 her rose로 시작했다고 하자. 아니 세상에 문장 하나도 없고 이렇게 단어 몇 개만 갖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느냐. 선생님이 강의 의도는 뭐냐면 이렇게 문법 번역식으로 일일이 다 번역을 해서 순서를 잡는 게 아니고, 여기 나오듯이 문법적 단서, 내용적 단서를 이용해서 이 단서를 이용해서 논리적 근거로서 순서를 정한다는 것이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읽어서 답을 내려고 하면 시간도 할 뿐더러 효과적인 방법도 아니고. 자, 여기 문법적 단서는 빨간색으로 마킹이 되어 있는데, 특히 지시사, 대명사, 연결사, 반사를 문법적 단서라고 하지. 그리고 내용적 단서는 보통 그 연역적 논리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냐면 보통 그 수능 독해에 있어서 순서 잡기에 나오는 지문들은 예외 없이 추상적인 것이 먼저 나오고 구체적인 것으로 이어지고, 일반적인 내용이 먼저 나오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이어지고, 상위 개념이 먼저 나오고 하위 개념으로 이어지는 이런 연역적 논리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오해하지 말 거는, 그러면 수능 독해 모든 지문이 다 연역적 구성으로만 되어 있느냐? 그건 아니야. 말하자면 뭐 대입학 유형이라든지 빈칸 완성 같은 때는 귀납적 구성이나 또는 단순 시간 계율적 구조, 또 스토리텔링 방식의 지문도 있어. 그런데 특히 수능 출제 매뉴얼, 평가원의 매뉴얼에 의하면 적어도 순서 찾기 유형에서만큼은 반드시 연역적 구성을 취한다는 거 잊지 말아라. 이게 수능의 출제 방식이야. 수능 출제 매뉴얼이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문법적 단서, 내용적 단서를 잡아서 쉽게 순서를 정하도록 하라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어떠냐? 폴이 남자 3인칭이지 않니? 그럼 얘를 받아서 he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로 갖겠지. 그러니까 제시문 다음에는 당연히 문단 B가 이어질 거야. 그 다음에 여기 a girl로 끝났는데, 이게 3인칭 단수 여성 명사니까 얘를 대명사로 받는다면 she로 받거나 her로 받았겠지. 그럼 얘가 she로 가서 a로 이어지는지 her로 가서 c로 이어지는지 갈등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자, 여기 rose, 꽃이지. 여기 flower, rose는 꽃인데 장미란 뜻의 꽃. flower는 전체, 꽃, 모든 꽃을 총칭하는 flower, 꽃이라는 개념이고, flower가 상위 개념이고 rose가 하위 개념이고, 다 아는 얘기는 flower 상위 개념, rose 하위 개념. 그럼 상위 개념이 먼저 나오고 하위 개념으로 이어지니까 A가 먼저, B가 나중에 되겠지. 그래서 최종적인 순서는 B, A, C의 순서로 배열될 거예요. 그렇지?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법 번역식으로 하나하나 단어를 다 번역하는 그런 기계적 번역으로 답을 내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렇게 순서 정하기에 문법적 단서, 내용적 단서를 적극 활용해서 이런 논리적 기반 위에서 답을 내도록 하자는 거지. 우리가 수능을 출제하는 근본이다가 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대학에 들어가서 모든 전공에 관계없이 원서교재를 쓰게 될 터인데, 그 원서교재 그 많은 양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빨리 얻어내고 정보 습득 능력을 가져야 되고, 그것도 논리적 기반 위에서 논리적 지배를 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능력을 가지도록 그걸 테스트하는 게 수학능력 시험이거든. 따라서 우리가 평소에 그 수능 지문을 대할 때는 수능이 요구하는데 정확히 맞춰주는 그런 독해 전략을 짜야 된다고. 말하자면 해당 지문을 일일이 번역하는 문법 번역식으로 대처할 일이 아니고, 절대 수능은 번역을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다.
단순한 단어 뜻풀이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다. 근데 보통 영어 공부한다고 하는 걸 보면은 애들이 단어를 양치기로 뭐 100개를 외웠네, 1000개를 했나, 그 단어 외우는데 세월을 다 보내고, 또는 하나하나 이렇게 문법 번역식으로 번역하고는 그게 영어 공부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의외로 많아. 근데 제대로 된 수능식 영어 공부는 그게 아니고, 해당 지문을 출제 유형에 맞춰서 논리적으로 지배하고, 논리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선 그 문제 유형마다 요구하는 단서, 추론 근거를 정확히 찾아내야 되겠지?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이렇게 빨간색이면 빨간색, 파란색이면 파란색, 화살표면 화살표 이렇게 마킹을 해서 자기가 지배한 논리적 지배의 흔적을 남기란 얘기야. 말하자면 자기가 이 문제의 논리적 근거를 이렇게 파악했다라고 마킹을 해서 말하자면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 마킹은 단순히 내가 공부한 기록을 남기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지문을 논리적으로 이런 근거에서 지배했다는 논리적 지배의 흔적을 남기는 거야. 자기 지식을 객관화하는 것이거든. 말하자면 여기 마킹은 메타인지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 마킹을 함으로써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또 내가 무엇을 근거로 답을 냈는지 객관화할 수 있다는 거지. 인지에 대한 인지, 내가 뭘 알고 모르느냐, 또 이걸 알 때 어떤 과정과 어떤 근거에서 알게 됐는가, 이걸 정확히 객관함으로써 아는 것을 정확히 객관화하고 또 아는 것을 검토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높은 경지의 메타인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마킹은 단순한 공부하는 것에 대한 기록, 저장의 수준을 넘어서서 자기의 인지를 검토하고 한 차원 높여 끌어올릴 수 있는 메타인지의 효과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수능 공부를 하되 단순한 문법 번역식 공부, 단어 쌓기 공부를 넘어서서 출제 유형에 맞게 수능의 본령에 맞게 이렇게 논리적 지배 또 제대로 된 정보 습득의 능력들을 배양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야 될 거야. 네, 수고했다.